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노인 폄하 논란으로 민주당을 위기로 몰고 간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번에는 복잡한 가정사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미국에 있는 김 위원장의 시누이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잠시 뒤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을 받았다는 의원 19명 중에 5명의 이름이 추가로 오늘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15명의 이름이 실명이 공개된 건데 발칵 뒤집어진 민주당 상황까지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시부모 부양의 진위를 놓고 가족들의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혁신위가 오히려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가족 문제까지 막 얘기 나오면서 이 배가 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즉각 경질로 사태를 수습하는 게 통상적인 상식 아닙니까? 자, 이 문제는 서주민 기자하고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 기자, 네. 사실 이게 온라인에 처음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쓴 건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기사들도 사실은 좀 늦게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네. 서 기자가 직접 이 글을 쓴 당사자와 통화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본인이 실명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신원은 뭐 바로 확인이 됐고요. 또 작가 또 그리고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뭐 전화번호 파악도 비교적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분이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이셨기 때문에 통화하는데 시차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전화했을 당시는 조금 이른 아침이었지만 좀 신뢰를 무릅쓰고 2번 정도 전화를 걸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이제 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감정이 많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전화 통화에서는 어떤 말을 주로 했습니까? 네, 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폭로글은 100% 사실이다. 또 만약 자신의 글에 대해서 김 위원장 측에서 반발을 하면 추가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의 글로 고소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리해줄 변호사도 이미 선임해 뒀다고 했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고요. 이미 지금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다만 자신의 목소리가 방송되는 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예. 근데 뭐 조금 전에 서 기자 얘기한 내용 중에 반발을 할 경우 추가로 대응하겠다 이런 네. 부분이 지금 있었는데 아들이 어제,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아들이 입장문을 냈잖아요. 온라인에 네.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던데 네. 그 아들의 입장문이 나온 다음에 네. 이 신우이의 또 반박 입장이 또 나왔습니까? 네, 뭐 사실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사실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반박한 이후에, 아들의 반박한 이후에 갑자기 연락이 딱 끊어진 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이 기자들의 연락이 조금 쇄도하면서 전화 응대를 지금 일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글이 왜 나왔냐면 바로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시부모를 남편 사후에도 모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이제 신우이가 글을 올렸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06년 1월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13살, 3살짜리 아들을 키웠어요.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부모님 모시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홀로 살지만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부모님 모시는 거 작년, 재작년 1년 사이에 다 2분을 모시고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자, 김상일 평론가님, 지금 혁신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이제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도 18년을
시부모를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 폄하를 했다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 발언을 들어보니까 야, 그러면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렇게 오랫동안 시부모를 모셨으면은 보통뿐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실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그 화가 나셨는데 그 어르신들을 모셨다는 얘기, 그것도 18년간 내 친부모도 아니고 남편의 부모, 다시 말해서 이제 시부모를 모셨다는 거잖아요. 예. 뭐 저희 뭐 결혼해서 가정생활 다 하고 있지만 시가와 뭐 며느리는 뭐 DNA에 갈등이 박혀 있다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모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8년을 모셨다면 그건 진짜 칭찬받을 일이고, 아, 평소에 태도가 저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닌데 경솔한 실수를 한 거구나, 한 번의 실수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는 18년간 모셨다라고 했잖아요. 모셨다라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시누이가 그것이 아니다. 요양원에 한 분은 가 계시고 다른 데 계셨고 뭐 그렇게 별로 찾아뵙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18년간 모셨다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18년을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은 집에서 이렇게 좀 모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동거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아, 이게 사실상의 거짓이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발언이 지금 되어 있고, 또 아들이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진실공방 비슷하게 번지는 그 요소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정미경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부모를 모셨다는 저 얘기 때문에 최초에 이제 시누이가 글을 올렸고 그 뒤에 그 아들이 그러니까 저 혁신위원장의 아들이 글을 다시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안에는 이 18년간 모셨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태도를 보면요, 좀 비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겁하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첫 번째는 사실 중학생 아들의 그 질문을 소개하면서 그 미래가 짧으신 분, 어르신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미래가 짧으신 분. 미래가 짧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걸 소개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인의 생각을 마치 아들이 질문한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비겁하게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시누이가 사실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로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그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부모를 대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정사가 다 나오는 건데, 그러면 저는 떳떳하게 김은경 혁신위원장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아들을 내세워요. 내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또 지금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엄마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만약에 유리한 게 있었으면 다 꺼냈을 텐데 딱 하나 꺼내죠. 그다음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는요, 그 날짜를 보면은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준 편지예요. 1996년 6월에 쓴 편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그 공경하는 마음, 그다음에 18년간 돌봤다 이거에 전혀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빨리 변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진실 관계를 확실하게 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역시 그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지금 시누이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 중에 사업체를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가족 명의로 돌렸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의금을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폭로글을 보면 김 위원장의 시부죠. 이 시부가 운영했던 사업체를 이제 김 위원장 측이 빼앗아갔다 이런 주장인데요. 아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당연히 자신의 집에서 이제 회사를 이끌면서 시부모를 좀 부양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 양쪽의 말이 다 맞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 시부의 사업체가 김 위원장 측 적어도 친동생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김 위원장 측으로 넘어간 거는 맞는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또 신우이 입장에서는 빼앗겼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 측에서 보면 당시 아들들이 어렸었기 때문에 대신 자신의 동생이 맡았던 거다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저희가 누구 말이 옳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그리고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명의의 부의금을 챙겨갔다 이 주장을 보면요. 예. 가져갔다라는 주장 자체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이 장례식 비용을 자신들이 모두 부담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장례 비용을 냈으니까 좀 충당해 간 것이란 취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 결국 사실 이 부분도 김 위원장이 시부모를 실제로 얼마나 부양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뭐 도덕적인 비판이나 책임이 좀 달라질 듯합니다. 예. 그러니까 18년 동안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시부모를 모셨다고 한 저 본인의 말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예. 자, 그리고 이 부음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음 기사를 보면 위에 보면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 씨 시부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이름이 별세로 나와 있고 그 뒤에 김은경 씨 시부상 그 이후에 다른 가족 이름이 없습니다. 자, 최병욱 위원님. 네. 사실 이런 식의 부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부고고 그래서 이건 가족이 없나 이 집은? 이렇게 느낄 만한 부고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 부분만 보면 예. 사실은 저 돌아가신 김무순 씨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 시아버지죠. 예. 그 시아버지가 결국은 그 아들만 하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부음은 사실은 자녀 명의를 다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자부, 그러니까 며느리 이름까지도 다 씁니다. 그래서 누구, 뭐 사위가 있으면 뭐 사위 이름도 쓰고요. 그런데 저게 딱 김은경 혁신위원장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이제 2006년에 뭐 그 타계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딸이 지금 신우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기에 당연히 저 딸 이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상식적으로 보면 이 네. 부고는 금감원에서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금감원에서 냈는데 신우이는 일부러 뺐다. 이게 예.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럼 가정사에 뭔가 원만치 않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때부터 이미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그 신우이는 완전히 의절하고 살았다. 응?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음이라면 그 지금 미국에 사는 신우이가 앞에 나와야죠. 예. 왜냐하면 거기 딸이니까. 그 다음에 며느리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저거는 그 딸 이름은 아예 지워버리고 나왔다는 점에서 본다면 예. 저 때부터 이미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등진 사이였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네. 저 부음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논쟁을 보면서요 제가 편제를 신우 전문을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반박문도 봤는데 이렇게 양쪽의 말이 엇갈릴 때는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하나는 이제 그 누구 말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말이 관계 상식에 경험칙에 부합하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법정에서 분쟁이 있을 때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 저는 신우의 글이요 훨씬 이게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냥 김은경 위원장은 두루뭉실하게 18년간 잘 공경했다. 이런 게 말이지만 신우의 글은 아주 구체성으로 하나하나 이게 나열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가정사기는 하지만 결국 핵심은 이제 그 김은경 씨 남편 이 어떻게 해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이 문제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버님도 똑같은 이게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럼 이게 그 이유가 뭔가 이게 지금 양쪽의 말이 제일 틀린 거죠. 김은경 위원장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갑자기 극단 선택했다는 거고 신우 글은 결국 이제 부부 싸움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글이거든요. 과연 이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데서 극단적인 예. 선택한다 이거 하고 부부 싸움 끝에 한다
이거는 이게 상식적으로 한 판단해봐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이제 양쪽의 주장이고 사실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지어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부동산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고 또 강남에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이게 시가로 한 100억 원이 된다 이런 취지의 지금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에게 주택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당시 금감원 부위원장을 지낸 혁신위원장,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그런 대상이 됐을 텐데 이걸 보유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2채 아니라게 3채, 10채도 가질 수 있죠. 예. 그렇지만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는 부적격자라 봅니다. 옛날에 20대 총선 때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게 노른자의 땅 2개 있으면 다 처분해라고 서약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구에 서초구에 방이 6개 있는 복층 빌라가 있고 또 45평짜리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관익에 100억대 서초구에 노른자의 땅에 2개 가진 게 혁신위원장으로서는 맞는가? 이런 의문을 저는 제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속내가 좀 복잡할 테고 이 언제까지 혁신위를 끌고 가야 될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김 위원장의 이 개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사 폭로라든지 노인 폄하 발언 같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사 문제여서요. 개인사 문제여서 당 내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검증 과정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네, 질문 주신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인사다. 자, 최병묵 위원님, 네. 당에서는 어쨌든 개인사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논란이 되고 관심이 되고 본인이 노인 폄하 발언으로 시작이 됐던 논란이 개인적 사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됐어요. 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의 노인 폄하 발언의 진정성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은경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신의와의 문제가 되고 본인이 여기서 신의의 그 글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신의와의 진실 공방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쓰면 지금 현재 혁신위원회, 그러니까 아니면 본인의 그 노인 폄하 발언의 문제, 이거하고 막 뒤엉켜서 가족사까지 뒤엉켜서 거의 이전 투구식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고. 그러면 본인이 저 부분에 반박을 한다, 안 한다는 거는 본인의 판단인데 적어도 그 신의위원 문제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노인 폄하 문제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장을 방문해서 그 해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거기서 이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사실은 따기 사진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발언을 본인의 양해하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듣고 양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당에서는 지금 이해식 그 혁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김호일 위원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적어도 대한노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다시 한번 좀 쟁점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본인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게 바로 이재명 대표죠. 오늘 휴가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유감 표명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해서 그 노인 폄하 논란이랑 이제 가족사 폭로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접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경질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도 노인회 방문하실 계획 있습니다. 장면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저 이상의 입장 표명은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김상일
평론가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 정도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그 혁신 논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해도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진영에 따라 갈릴 것이고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게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민주당이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회복하겠다고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발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공직의 지위에 맞게 그 책임성 있게 발언이 되었는가 이런 걸 좀 따져보고 그거에 대한 당 대표로서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리의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안 좋은 거였다면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면 오히려 과거의 사이다 이재명을 떠올리면서 어떤 윤리성과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에 오히려 그 촉매제가 되는 그런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지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런 발언은 그냥 이 상황에서 좀 무마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그냥 중도층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하게 느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회견이나 기자들 앞에 서서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질문을 하니까 그에 답하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저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 수준은 뭐냐면 그 노인회 회장님, 대한노인회 회장 찾아가야죠, 대표가. 이 정도 됐으면 찾아가서 직접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잘라야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근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 하면 과거에 형수 욕설하신 분 이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번에 저는 그 구절이 참 마음에 이게 딱 꽂혔어요. 미래가 짧으신 분?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저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도 다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미래가 짧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사실 모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악재 중에 악재인데 그걸 대표가 전혀 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뭐 정치권 외에서도 이번 논란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여교수 총연합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향해서 교수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고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며 사과를 합시고 교수 집단까지 무시하고 깎아내린 김은경 위원장은 정당의 혁신과도 배치되고 교육자로서도 자격 미달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나십시오. 정치권의 비판이라는 거는 뭐 진영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교수 집단이 집단적으로 교수직에서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뼈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김 위원장이요 60대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60대 대학 교수가 철이 없으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누가 철이 있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교수 전체에 대한 저는 모욕 행위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여기 김은경 위원장이 모욕한 게요. 교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인 어르신들도 비하했고 그다음에 국가원수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호칭을 붙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호칭도 빼버리고 거기에 1년 동안 부원장하는 게 치욕스러웠다. 이렇게 3억 연봉을 받고 이렇게 대통령까지 모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취임 일성으로 돈봉투 사건은 검찰의 작품일 수 있다. 이렇게 검찰도 비난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계보 정치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게 경고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처에 저는 폄하, 비하 발언한 이게 아주 문제다. 따라서 저는 이게 대학 교수들의 분노는 정당하고 빨리 이게 대학 교수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당 지도부는 지금 혁신위를 어떻게 여기서 활동을 중단시킬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오늘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표에겐 이런 숙제들이 해결해야 될 아주 초우선순위에 있는 과제들이겠습니다. 혁신위의 혁신 작업을 매듭짓는 일 어떻게 매듭될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할 일의 첫 번째는 휴가에서 돌아오는 이 대표를 설득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 감정에 반하고 존재 가치를 잃은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대표님이 사과라는 떨어진다는 얘기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자, 서주빈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휴가 기간 동안 당연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다만 이 혁신위가 이 내일 혁신안을 발표하는 것, 오후 2시에 혁신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혁신안을 발표하고 말 그대로 간판을 내릴지 사실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좀 덜 됐습니다. 하지만 당내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혁신위 활동은 뭐 내일 발표를 하고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놓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 해체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테고요. 그렇다고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계속 혁신위를 끌고 가는 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내일 혁신안 발표한 뒤에 사실상의 활동을 끝내는 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출구 전략이었을 겁니다. 예, 이 정도면 혁신위가 혁신위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애초에 의도와는 관계없이 문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속보로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10명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죠. 오늘 5명의 이름이 추가로 더 공개됐습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자,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검찰은 이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모두 19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관석 의원이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10명에게 그 다음 날에는 의원회관을 돌면서 나머지 9명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9명 가운데 5명이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검찰은 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로 김회재, 김승남, 김윤덕, 이용빈 민주당 의원과 또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명단이 돌기도 했었는데 그 명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명단이 좀 다르군요. 자, 검찰에서 어쨌든 이름이 나온 걸 보면 이 이름이 나온 분들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진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과 의원회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출입 기록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밀어볼 때 해당 의원들이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직접 돈을 나눠준 혐의로 구속된 윤 의원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의 어떤 반응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태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해당 의원들은요. 예. 모두 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황당하다? 예, 그리고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한 이 김혜재 의원도 있었는데요. 예. 이 돈봉투 의혹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도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받은 19명 명단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내에서 사실관계 좀 파악된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로서는 전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입니다. 추가로 그러면 사실관계 파악하시기 위해서 뭐 대처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윤관석 의원 구속 어떻게 보셨습니까? 휴가 돌아와서 받는 질문들이 참 답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최병묵 위원님. 네. 지금 19명의 의원들이 돈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검찰 주변에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15명의 실명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아직 4명의 이름은 공개가 안 됐죠? 그렇죠. 근데 그 15명도 조선일보가 최초에 보도했을 때의 그 인원은 10명이었습니다. 예. 그건 이제 2021년 4월 28일에 그 송영길 외교통상위원장실 그 바로 옆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10명한테
300만 원씩 든 봉투 10개를 줬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거고요. 그건 아마 뭐 CCTV나 국회 본청 출입 기록, 그다음에 뭐 관련자들 진술, 뭐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 비서관, 일정 담당 비서관의 뭐 메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 자료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9명은 이제 조선일보는 보도를 안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수도권 의원 2명, 충청권 의원 1명, 호남 의원 6명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문화일보에서 그중 5명이 확인이 됐다고 하면서 이제 아까 5명 명단을 냈는데, 자, 그거는 이제 그 국회 본청의 CCTV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의원회관을 돌면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잘 아시지만 국회의원회관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의원들 전원 다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들고, 더군다나 그 안에서 그 의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호실을 간다고 했다가 200호실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돌아다니는 걸 확인하는 것이 본청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9명 중에 10명의 경우에는 외통위원장실 소회의실에서 돈이 건네졌다는 식의 그거는 비교적 입증하기가 좀 그렇죠.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본청 보이고. 출입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원회관에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9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추가로 보도됐다는 5명의 진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누구냐? 뭐 그것도 이제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공개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 예. 아마 검찰이 추가로 뭐 대략 아마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봉투 받았다는 의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소환해가면서 각종 증거를 대고 아마 의원들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예.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네. 지금 검찰 어쨌든 이 의원 명단이 나오는 게 검찰로부터 나온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시각이잖아요. 네.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보고 있는 거죠? 예, 뭐 일단 해당 의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대응을 하고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에 이 당 지도부는 조금 온도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어제 그 박광원 원내대표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냐면요. 근거 없이 많은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당이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아까 보셨지만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빨리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뭔가 석연치 않긴 한데 일단은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투입니다. 검찰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뭐 언급을 하거나 혹은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속내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섣불리 반박했다가는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범죄를 감쌌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역풍을 받았던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례도 아마 일종의 학습 효과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정욱 변호사께 질문 드릴 텐데 윤관석 의원이 이제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돈을 주었다는 사람들에 대한 진술 내용들 그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맞춰서 검찰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수사가 급진전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검찰 수사가 속도감이 있어요. 예. 박영수 특검은 이제 4일 만에 불렀거든요. 근데 윤관석 의원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소환을 했고요.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워낙 관련자가 19명이나 있다 보니까 검찰이 최장 구금할 수 있는 게 10일, 최장 20일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가요. 직접 증거가 있고 간접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윤관석 의원이 누구한테 돈 봉투를 줬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 이거는 직접 증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거의 유죄가 확실시되고 문제는 이게 돈 뇌물 사건에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예. 오히려 이게 간접적인 증거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누굴 만나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찾고 그다음에 누구를 몰래 만난 게 분명하고 이러면 이게 거의 유죄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윤관석 의원에게 돈 봉투를 300만 원씩 20개를 준비한 것까지는 법원이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이 배달 사고를 내서 내가 다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이게 자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부인할지 자백할지는 수사는 지켜봐야 되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돈 봉투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그때
의원을 만났다는 게 밝혀지면 일정이나 그럼 여기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래 봅니다. 예. 그 정당법 위반이라는 거는요. 돈을 준 사람도 처벌하고요.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을 해요. 근데 지금 이게 6천만 원 돈에 대해서 300만 원씩 해가지고 돌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근데 윤관석 의원은 부인했어요. 부인했지만 발부가 됐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이 됐다라고 법원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이 소명입니다. 소명. 그러면 소명이 됐다는 건 적어도 그 돈을 받은 사람들 20명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원 판사가 볼 수 있게 증거가 모여가지고 그거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돈을 받았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 국회의원들 19명이든 20명이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줄 소환해서 그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계속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수 없느냐는 것보다는 더 엄격하게 수사를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송영길 전 대표죠. 이분에 대해서 언제 수사가 진행될지도 관심이 높은데 송 전 대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금품을 전달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관련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수수한 의원 20명을 특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선거 때 후보자가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아침마다. 국회의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조찬 모임을 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홍영표, 우원식 의원 다 그렇게 조찬 모임을 해서 의원들과 티타임을 합니다. 그게 모인 게 무슨 금품 수수의 증거가 될 것이며 그런 공개적 장소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상일 평론가께 질문 드릴게요. 정미경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했기 때문에 현역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과연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을 나눠줬다는 혐의가 있다면 그런 행동이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묵인이나 지시나 아니면은 어떤 동의나 이런 절차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정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는 그 대표가 뭐 묵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충성스러운 참모가 있다면 뭐 대표는 아예 많이 알지 마라 하고 최대한 가려주면서 본인이 그런 거를 책임지고 안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조사도 곧바로 진행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관석 의원의 조사가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돈을 받았다고 지금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의원들의 조사를 근거로 해서 송영길 의원으로 가지 않을까, 송영길 전 대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송영길 의원이 먼저 곧바로 소환이 될까?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걸릴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돈을 받았다는 의원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마무리하고 송영길 의원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게 보통 검찰 수사 방식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순서는 이제 받았다는 아마 19명 하고 이제 마지막에 송영길 대표를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이미 송영길 대표가 알았다는 게 여러 가지가 녹취록에 군데군데 나옵니다. 이미 많이 처리했더라는 이런 게 말도 있고요. 이미 이정근 녹취록에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는 이것만 조사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먹사연에 여수 상고계에서에서 8천만 원을 기부한 게 있고 또 이제 회장 박모 회장이 2억 5천을 개인 돈으로 또 후원한 게 있습니다. 이 먹사연은 사실하게 송영길 대표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로 개인 연구소입니다. 이게 공익적인 그런 게 아니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사연의 직원들이요 증거를 인멸한 이런 게 정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얌전한 고양이라고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거기 9천 몇백만 원 컨설팅비를 대납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 의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돈봉투 외에도 송영길 대표 수사에게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발등에 큰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연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기국회까지는 뭐 예산이라든가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다른 신경을 못 써요. 그 이후에 총선을 위한 어떤 당내 기구들 만들고 할 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 안팎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갖고 어떤 것이 당의 승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병목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정기국회까지는 처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들리는데 총선이 이제 4월이기 때문에 4월 전에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공천하고 이런 절차를 보면 조금 시간이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시간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 4월 총선이기 때문에 4월 총선 공천이 언제 시작될까요? 아마 빨라야 내년 1월 중순쯤부터 뭐 2월 심지어는 총선 임박해서까지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천 기간을 따지면 뭐 그렇게 크게 무리한 방법은 아닌데 자 올해 12월에 과연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이재명 대표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모를 거다? 모를 거다. 왜 그러냐면, 누가 압니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지금 요즘에 갑작스럽게 속도를 낸다고 지금 하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그게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은 뭐 요동을 치고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느냐 기사회생하느냐의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늦어도 뭐 9월 뭐 이 정도 9월 10월 정도까지는 그게 다 끝나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가서 이재명 의원이 과연 민주당의 대표일 것이냐 그거 아마 정성호 의원도 잘 모를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12월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결론을 내릴 것이다 하는 거는 그동안에 10월 사퇴설이나 이런 것들이 왜 설왕설래가 이루어졌잖아요. 일단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그냥 부인하는 수준의 얘기지 실제 10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이재명 대표가 결론을 내릴지 안 내릴지 이거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정성호 의원이 자 10월 사퇴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냥 그런 차원에서 방어막을 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더라도 10월은 아닐 거다. 물러나더라도 정기국회 이후가 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정성호 의원이 올드보이의 귀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그러니까 귀환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전 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결국 이게 당원이나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희 뉴스야 시간에 저 올드보이들의 귀환 이 코너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정성호 의원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당 전체 지도부의 생각인지 서주민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 개파적으로 얘기하거나 또 이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일관되게 딱 어떤 분위기다라고 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요. 어쨌든 그 오비들,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의 출마 예상지에 지금 버티고 있는 현역 의원들 또 새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치 신인들은 당연히 뭐 오비들의 귀환을 좋게 볼 리가 없죠. 반면에 사고가 잦았던 초선 의원들에게 좀 불만이 많았던 인사들은 반면에 무게감이 있는 오비들의 귀환을 뭐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정성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새 인물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불만 기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비명계 쪽에서는 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오비 인사들을 복당시켜준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22대 국회의 새로운 시대 정신, 일단 오비들이라고 평가되는 저분들이 과연 그 시대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으로 아마 국민들께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민주당의 최광욱 의원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중대 흠결이라고 보고하셨나요? 그 특수부 검사로서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검찰 문제에 끼어서 정치를 합니다. 폐습을 너무 많이 안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다. 중대 흠결로 보고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최종적으로 선택했을까요? 저로서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렇지만 나중에 애초에 내 구상은 실패했고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건 누구한테 한 얘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희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이렇게 위로 겸 격려 겸 식사를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시점이 언젠가요? 조국 장관이 퇴임한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아주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죠. 진보에서는 잘못된 인사라고 줄곧 얘기를 해왔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인사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는데 정미경 의원님께서는 지금 저 최강욱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거를요. 딱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내로남불. 그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이라는 거를 지금 자기네들 스스로 자인하는 지금 저는 표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문재인 정권에서 봤을 때 남의 편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수사를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할 때는요. 다 박수를 치고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똑같은 잣대로 드디어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아닌데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조국 전 장관 수사하지 않기를 여러 가지 루트로 아마 사인을 보냈을 텐데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입니다. 진짜 검사예요. 내 편 남의 편 상관없어요. 그냥 검사의 기준과 그 잣대로 양심에 따라서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게 문재인 정권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아니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의 편만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후회했다라고 표현을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이 하고 있는데요.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예. 국회의원이 세상에 언론에 나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그것도 자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이었구나라는 속내가 지금 드러난 걸로 보여집니다. 예.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님. 네. 예. 일단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회를 했다. 그거는 본인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본인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예. 최강욱 의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 당시 청와대 참모잖아요. 예. 대통령이 한 얘기를 어떤 파장이 올지 이런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과연 맞는지 모르겠고요. 최강욱 의원이 굉장히 저는 잘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뭐 직접 들었다니까 뭐 제가 그거를 반박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 저는 사실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을 민주당에서 얼마 안 되는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듣는 것들이 꽤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명을 그렇게 후회했다? 이렇게까지 확인할 만한 저는 정황이나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최강욱 의원이 저렇게 하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도 최강욱 의원의 말을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되면요 최강욱 의원과 같은 공직기강 비서관의 보고서도 받지만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만저만해서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위 적격 보고서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은 그냥 일개 비서관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최강욱 의원이 후회했다는 분위기하고는 다른 결로 갔어요. 좀 그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지금 업무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쪽의 보고서를 저는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심지어는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까지 옹호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최강욱 의원의 지금 저 발언은 그 오염됐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오염됐을 짧게 가능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국 윤석열 총장 조합이 굉장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상이 실패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진 겁니다. 근데 조국,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놓고 임명에 후회한다. 이렇게 한쪽에서 얘기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어느 사실이 맞다는 건 좀 유보적으로 남겨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고 이후에 온라인엔 시민을 위협하겠다는 예고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전국 도심 곳곳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됐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장갑차 세워놓고 거기에 소총 든 경찰관, 무장경찰 세워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자, 지금 협박글을 썼다가 검거된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10대와 20대라고 하는데 이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분들한테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구속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거리 187건인데요. 그 중에 59명을 검거를 했고요. 그 중에 그 3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명은요, 만약에 협박 글만 올렸다. 글만 올리면 이게 제가 보기에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인데, 문제는 이제 흉기로 살해하겠다. 이러면 이게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결국에 특수협박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수협박은 상당히 무거운 일반 협박은 2년 이하, 특수협박은 7년 이하로 글만 올린 사람들은 협박으로 처벌하고. 근데 문제는요, 강남의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예를 들어 이제 글도 올리고 실제 흉기를 구입했다거나 또는 흉기를 들고 있다가 체포되면요, 이거는 살인 예비로 봐야 됩니다. 이미 이거는 살인 예비로 봐야 돼요.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살인 예비는 저는 중요한 게 협박이든 살인 예비든 불특정 다수인에 가능하다. 굳이 협박이라는 게 특정인을 안 해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협박이나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걸 법을 모른다 해도 이게 법률의 부진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잡혔으나 이게 법률을 몰랐다, 장난이었다, 이래도 이게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글을 올리고 예비적 행동을 했다면 어쨌든 벌이 더 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한동훈 법무장관도 오늘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대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강화해서 그동안에 치안이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겠다 이런 건데, 정미경 의원님, 이런 것들이 어떤 민주당에서는 아까 화면으로 봤지만 이재명 대표는 장갑차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보여주기식 쇼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실제 저런 행동들이, 저런 대책들이 효과가 낼지 그 부분을 좀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효과가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왜 저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요. 사법 시스템이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경찰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하는 경우에 보통 영장을 굉장히 많이 기각이 되는 상황이 많았고요. 다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에 대해서 그 불법 집회에 대해서 영장을 경찰이 신청하거나 했을 때 거의 막 법원에서 기각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부터 이게 지금 거의 뭐 대한민국이 불법 집회의 나라가 그냥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이제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 정당방위 적극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결국 핵심은 뭐냐.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이제는 세우겠다.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 경찰에 대해서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시민은 시민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 법원이나 검찰이 그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당 방위 해줘야 되고 정당 행위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라든가 칼부림 행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맞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구나. 한동훈 장관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힘들어하고 있다면 국가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 국가의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예고되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 측이 잼버리 야영지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조기 철수를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최병묵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남은 대원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이 대회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오늘 방침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플랜 B, 그러니까 새만금에서 더 이상 이제 잼버리 대회를 계속할 수가 없겠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태풍 때문이죠. 예. 지금 그렇잖아도 거기가 원래 이제 농업용지 같은 거로 조성된 간척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아직도 물이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장마의 그 여파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태풍까지 겹친다면 바람에 비에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거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플랜 B로 검토한 게 이제 서울이죠. 그래서 원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K-팝 콘서트 같은 것도 한번 연기했다가 이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기고, 예. 그러면 이제 숙소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또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를 전부 검토를 해서, 일단 새만금에서 서울 지역으로,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각 날짜별로 태풍의 진로가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예. 그걸 피해서 서울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돈을 1,000억 넘게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돈을 어떻게 썼길래 현장에서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1,000억이란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알아보니 이런 돈들이 저 학생들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또 다르게 쓰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송원 기자. 6년 동안 지금 잼버리를 준비했고 예산이 지금 1,400억이라는 거잖아요. 예. 1,400억이면 진짜 엄청난 예산인데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2015년에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 때 예산이 얼마나 쓰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질문 주신 거예요? 예.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예, 그 한 380억 원 정도로 예. 3-4배나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예,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 추가로 책정된 이 예비비 등을 231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6년간 이 1,171억 원을 썼습니다. 이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비와 지자체 예산, 자체 수익을 통해 마련한 예산들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 뭐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돈을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썼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알아보니까 돈을 그렇게 썼어? 지금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이 조직위원회
사용비, 이 지원비 869억 원이었습니다. 예. 이 60%가 넘는 비용인데요. 이 중 잼버리가 밝힌 인건비가 84억 원입니다. 또 회원국 항공비 지원, 참가자 식당 운영 비용 등이 650억여 원이 들었는데 예. 여기에 인건비가 추가로 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불만이 컸던 이 화장실이나 샤워장 등 야영장 시설 조성 비용엔 129억 원이 들었습니다. 예. 상하 수도 등 행사의 필수적인 기반 시설 비용도 235억 원에 그쳤습니다. 교육장 조성 등 이 기타 인프라 시설을 만드는 데 쓴 비용을 모두 합쳐도 이 조직위 운영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설명 듣고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실 텐데 어쨌든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썼다면 화장실이나 샤워실 문제 정도는 해결이 다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잼버리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잘 아는 그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예. 이 화장실 변기 등을 구입하는데 새 것이 아닌 이 10년 이상이 된 중고 제품도 많았다고 이 사정을 전했습니다. 다만 잼버리 측은요, 조직위 운영비 안에도 시설 조성비로 쓰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1,130억 원이고요. 그중에 조직위의 인건비 55억 원, 운영비 29억 원,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잼버리 시설비용고 이 행사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집행 내역은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꼭 따져봐야겠습니다. 이 따져보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행안부 차원에서도 이 잼버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 전북도 등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물품을 얼마 주고 샀길래 저런 문제가 생겼는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예. 자, 공무원들이 관련해서 외유성 출장을 갔다 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예, 이 지난 8년간에 잼버리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 출장한 횟수만 99번에 달했습니다. 예. 이 99번이라는 이 횟수도 횟수지만 석연치 않은 출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장 보고서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요, 이 전북도 공무원들이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 유명 관광지를 6박 8일간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 잼버리가 개최되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예. 또 부안군 공무원들도 잼버리 개최지 연구를 하면서 영국 런던과 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파리는 개최된 적이 없는 나라였고요. 그나마 런던은 열리긴 열렸는데 103년 전에 제1회 이 세계 잼버리가 열렸던 곳입니다. 또 잼버리를 명목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거나 와인 시음회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인 시음회까지? 예. 예. 이 정도면 수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저도 이게 그래 봅니다. 이번에 이걸 보면서 저희가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인가? 그다음에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국제적인 망신인데 저는 이게 조사가 필요한데 제가 개인 사견입니다. 이런 게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 봐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로 여야가 상대 탓을 하니 이걸 중앙지검만 할 수도 없고 전주지검 할 수도 없으니 한번 이게 여야 합의로 특검으로 모든 걸 한번 규명해보자. 예. 이래 주장합니다. 자, 지금 문제는 여야가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얘기도 지금 하신 걸로 얘기되는데 먼저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수사 이런 절차로 진행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분간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김은경 여성 최초 감사위원 될 뻔했다입니다. 예, 이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될 뻔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얼굴이 있는데 최재형 의원이요, 감사원장이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문재인 청와대가 이 김 위원장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 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였는데요. 당시 최 의원이 청와대에 김은경 위원장은 감사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려했고요. 예. 이후에 강민하 이대 행정학과 교수와 손창동 전 감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당시에 강 교수는 여성 최초의 감사위원으로 화제가 됐죠. 이후에 2020년 김 위원장은 여성 최초의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하고 감사원 이게 직무적으로 연결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문재인 청와대가 상당히 이제 김은경 위원장을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왜 감사위원으로 받질 않은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요.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당무감사위원을 지냈던 것, 그거를 문제 삼은 건데요. 아, 그랬군요. 네, 최재형 당시 원장은 이를 문제 삼아서 정치색이 있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반려했다고 합니다. 최 의원은 이 사생활 논란 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엔 잘 몰랐고 취임 초기라서 김은경 위원장을 제청하지 않는 걸로 청와대와 원만히 협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 상황을 다 들어봤군요.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위원장을 이제 임명했을 때 정치색이 없고 정치와 무관한 인물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요. 김 위원장의 이력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과는 조금 관계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 역시 노인 비하 발언 논란 당시에 본인이 정치권과 거리가 있어서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오랫동안 담거나 한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신성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자, 그러니까 정치와는 무관한 사람이라서 발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당무감사위원도 지냈고 문재인 정부와도 관련이 많은 인물이었다 이런 거네요.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은경 여성 최초 감사위원 될 뻔했다의 느낌표는 부담만 남긴 혁신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 직전에 막말 논란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뒤를 이어서 당 혁신의 막중한 임무를 안고 취임한 김은경 위원장. 내일 혁신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는 혁신이 아닌 부담만 남기게 될 겁니다. 예, 부담만 남기게 될 거다. 두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 흉기 난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국 지금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최근에 온라인에 요즘 이제 흉기 난동과 비슷한 이 법무행을 또 저지르겠다 이런 예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여기 이제 시간과 장소까지 특성이 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고 글들을 모아서요, 위치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게 보이시죠? 예. 네, 이게 이제 그 인터넷에 여기서 범행을 저지르겠다 이런 지점들을 표시한 건데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범행을 예고한 글이 올라온 지점이고요. 예. 파란색은 예고 글에서 이 범인이 검거가 된 그런 지점을 표시한 그런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저걸 다 추적해서 정보를 다 등록을 했다는 건데 지금 예고글 올라온 게 몇 개나 돼요? 지금 이 사이트에 등록된 거는요. 현재 예. 한 45개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예. 마지막 업데이트가 된 게 오늘 오후 1시입니다. 범행 예고글을 제보하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5일에 오전 11시 50분쯤 SNS에 오후 3시부터 용인 에버랜드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모두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지도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쯤에 이 게시글을 작성한 10대가 실제로 범행을 예고했던 용인 에버랜드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 이제 범행 예고글이 급증하면서 이 시민들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나?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사이트들이 좀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정보가 온라인과 SNS상에서 빠르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외출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런 정보를 다 취합하려면 제법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어떤 분들이 저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겁니까? 네, 일단 사이트에 보면요. 대학생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하버드 컴퓨터공학과 혹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런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 4명이라고 합니다. 예. 이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안전한 한국을 그리워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사고가 난 게 안타까워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 테러레스의 목표는 이 서비스를 빨리 종료하는 것이고요. 그 시점은 곧 대한민국이 치안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얻게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의 부담을 이렇게 학생들이 덜어주겠다고 하니까 참 대견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에 기반한 정보공유 사이트가 운영되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극심할 때는 동네 약국에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묻지마 범죄는 거의 없었는데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험악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흉기 난동을 피하는 방법의 느낌표는 주먹보다 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먹보다 법이요? 네, 우리 속담에는 반대죠. 법보다 눈앞에 주먹이 무섭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2023년 대한민국이 딱 그런 모습 같습니다. 강력한 공권력의 집행과 시민들의 연대로 폭력이 법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예, 지금 딱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cited to be here in Seoul. It's an incredible city that we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so much more of. 오늘의 이슈 현안을 말로 다투는 화투 코너. 오늘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는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OX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경찰이 지난 주말 도심 곳곳에 중무장 특공대 그리고 장갑차를 배치를 했죠.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 정부에서는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O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치가 과하다면 O, 과하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X를 드셨어요? 네. 예. 그럼 홍익표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이 장갑차 배치나 무장경찰 배치 자체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유럽의 여러 국가를 가보면 뭐 프랑스나 독일 또 뭐 이태리 이런 여러 나라에서 무장경찰이 배치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사안이 그 유럽 국가들하고 조금 다른 거는 유럽 국가는 실제로 테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특정 그 테러 집단에 의한 뭐 폭발 테러라든지 총기 사용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 개인에 의한 묻지마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뭐 이런 것이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 거냐 이런 의구심이 있지만 당장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즉각 조치로 뭐 이거 그 장갑차나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는 게 그렇게 뭐 무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심리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자, 장동혁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조치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논평을 하셨습니까? 지금 준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테러에 가까운 묻지마 범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테러에 가까운 범죄들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글들이 180건 넘게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회 여러 구조적인 문제까지 아울러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당장 예고돼 있는 범죄에 대해서 경찰력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인정돼야 되고 이것이 너무 과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홍 의원님께 질문을 다시 더 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총기가 보유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공포에 떠는 이런 치안 문제를 의식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전례가 드문 그런 경우잖아요. 네. 정부에서 보다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정부 오늘 한동훈 장관도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당연히 뭐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죠. 예. 다만 이제 항상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거는 어디까지 균형을 맞출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때로는 이제 과도하게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다가 의문의 그러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 벌써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죠. 예. 그 청소년 한 명이 그냥 그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묻지마 살인범으로 오해해가지고 그 학생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행위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지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대응을 현장의 경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맡겨주는 것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매뉴얼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을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매뉴얼을 잘 만들어놔야 경찰이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훈련들이 좀 돼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큼 훈련이 잘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수경찰을 제외한 일반 경찰이 예를 들면 사격훈련이라든지 또는 강력범에 대한 그 진압훈련 이런 것들이 얼마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자칫 훈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조치를 하라고 그러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이런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난 정부에서 경찰이 시위나 이런 것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좀 주저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때 그 농민 시위에서 예.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물대포를 좀 과하게 했다는 거에 대한 처벌이었지 일반적인 그 시위 현장에 대해서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에서는 지금 조치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더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오인해서 과잉 진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또는 현실적으로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여러 책임 문제나 아니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당할 것들을 염려해서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에 경찰력을 적극 발동했을 때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나 이런 법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좀 강하게 좀 대책을 내놨으면 하는 게 지금 시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그 사생활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이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 민주당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사생활이긴 하지만 또 국민의 궁금증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생활이기 때문에 덮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면 O, 사생활이라도 좀 더 규명을 해야 된다면 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똑같은데요? 예. 그럼 홍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게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OX를 잘못 들으셔도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가족사 개인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덮으란 얘기는 좀 과도한 얘기인 것 같고, 필요하면은 공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은 공적인 영역을 안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김은경 씨가 계속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8월 말 안에 지금 해산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혁신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만약 계속 정치를 하겠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8월 말에 그만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구체적인 법 위반으로 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법 위반을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이 아니더라도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성이나 증거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족과 친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공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SNS상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그럼 우리 당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공적인 영역으로 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공적인 영역으로 안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의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장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이유, 그러니까 사생활 논란으로 번진 게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18년간 모시고 살았다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니까 이제 신우이가 지금 공방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커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당의 혁신위원장이라면 저는 사실은 상당 부분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혁신위원장으로서 노인 폄훼 발언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시부모를 18년간이나 모셨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그와 같은 발언이 진위 논란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본인이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고 혁신위원장으로서 그런 말들을 한 거라면 저는 이미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김웅현 혁신위원장의 계속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 사실의 진위를 밝히고 그래서 사과할 때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에 기반해서 사과한 것인지 노인 폄훼 발언을 사과하는 과정에서조차 정말 18년간 시부모를 모셨다는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사과를 한 것인지 민주당에서 밝히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면 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18년을 모셨다는 게 이제 사실이 아니냐는데요.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게 저도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나 부모님과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일을 다 제가 아들로서 챙기고 있어요. 아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 그걸 모셨다고 할까요? 모시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셨다 안 모셨다를 물리적 공간에서 한 공간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따질 문제는 아니죠.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얼마큼 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걸 밝히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18년간 모셨는데 한 집에서 살지 않았다. 이걸 갖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그 사실관계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자식들이 안 모시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신우이가 밝힌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18년간을 모셨다는 것에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거의 폐륜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그 글이 사실이라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사실을 두고 내가 모셨다라고 하니까 정말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어서 글을 올린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공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올린 글이라면 이건 전혀 사실 무근의 것이고 사생활의 영역이니까 이건 덮고 가자. 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정도로 강력하면 그 방통위원장 학폭 문제나 이런 문제는 더 세게 다뤄야 되는데 안 다루시는 것 같아요. 여당이. 예, 정부 여당에서도 그 문제도 다 살펴보고 예, 네. 대응책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잼버리 이 문제로 또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찜통 너희 속에서 전북 지역 스카우트가 80명 정도가 조기 퇴소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 홍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퇴소 결정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쉽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몇 가지로 아쉬운 게 하나는 조직위원회가 좀 더 진작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런 일을 가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이 전북 그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이 파장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북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를 하고 전북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행사를 계속 끝까지 참여하는 게 맞지 않았겠는가. 전북에서 행사를 하고 외국에서까지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관계 전후를 다 따지기도 전에 퇴소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신원식 의원님 지금 그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손님 초대했고 집이 덥고 불편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사안을 너무 그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굉장히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기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작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거다. 조직의 책임이 크다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위에는 여야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격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지 해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생활 문제로 또 시끄럽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말 못할 사연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말만 들어서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도 없죠. 남편과 사별한 뒤 18년간 시부모를 모셨다는 김 위원장의 말도 같은 공간에서 살았다는 뜻인지 경제적으로 부양했다는 말인지 무자르듯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일부 수긍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1정당의 혁신을 책임지는 인물의 사생활은 공적 영역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생활에 결정적 흠결이 있다면 혁신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던 조동현 씨가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했을 때도 상황이 비슷했지만 1호 영입 인재라는 상징성 탓에 검증의 폭과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제1야당의 혁신을 책임지고 있어 그 책임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런 맥락에서 이번 논란을 서둘러 매듭짓길 바랍니다. 공인은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공인의 사생활이었습니다. 박주호의 정치다, 내일은 더 알차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